Welcome, good afternoo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We are so excited to have you here for this Parent University session.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So I was reading one of the Korean newspapers the other day, and I noticed that there was an article about childhood obesity. And I thought, what an interesting time to live in that we've got this topic sort of floating around everywhere. And we are so thankful today and so honored to have an expert come in to talk to us about this topic. 선생님께서 어제 우연히 한국 관련된 신문을 보시다가 저희 한국에서 지금 소아 비만, 소아 성조숙증에 관련된 기사를 보시고 지금 저희가 이 기간에 이걸 하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We're joined today by Dr. An, who is a pediatric endocrinologist at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저희 오늘 저희 세션을 이끌어 주실 제주대학병원 안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나와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I turn it over to the expert, Dr. An.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안정민입니다. 저는 이 학교의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아이가 5학년이 돼서 이제 이 초등을 졸업하게 돼서 졸업하기 전에 이 학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보답하고자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국제학교에서는 처음 강의를 하지만 이제 일반 초등학교 대상으로 그리고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왔고 그런 강의들이 이제 반응이 좋고 이제 많은 도움들이 되는데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강의의 대부분 대상은 이제 지금은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비만 설명은 중학교 정도 학생 부모님들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쳐서 이제 비만이랑 성조숙증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뭐 수면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전반적인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종이를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혹시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강의 끝나고 이제 퀴즈래. 퀴즈가 아니고 이제 질문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항상 하기 전에 이제 제 이력을 먼저 설명드려야 강의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마음속에 와닿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였고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아이가 여기로 공부하러 오면서 제주대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제주대에서 병원 일한 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반의 이제 성장 그리고 비만 이런 환자들, 당뇨 환자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의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비만 1위인 지역이고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 환자를 보다 보면 실은 귤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귤을 얼마큼 먹니 물어보면 보통은 10개가 기본이고 과일이랑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먹으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과일이 이제 비만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비만율 1위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 일반 학교에서도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비만, 그리고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성조숙증, 이제 성장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하면 저희가 되게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TV에서 나오는 정말 뚱뚱하고 고도 비만 이런 비만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비만의 이제 기준을 살펴보면 본인이 혹시 과체중이나 비만은 아닐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비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좀 통통해도 돼. 그리고 살이 다 키로 갈 거니까 문제 없어. 그리고 통통한 기준이 무엇인지, 뚱뚱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의 정의는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인 비만 기준은 이제 체질량 지수로 평가를 하고 체중을 이제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비만도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로 비만도를 평가하는데 성인들은 이렇게 숫자로 25에서 29.9까지 1단계 비만, 30에서 34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은 이제 비만, 고도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제 그 체중이랑 성인 같은 경우는 체중이랑 신장을 넣고 나이를 넣으면 본인이 비만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기준은 다릅니다. 소아는 이제 태어난 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랑 성별에 맞춰서 비만도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비만 기준을 그 비만도가 85세 94 백분위수 퍼센타일이라고 설명하는데 85에서 94 백분위수를 저희는 과체중으로 정의를 하고 95 이상을 이제 비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소아 비만을 이제 알아보실 수 있으신데 질병관리청 성장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생년월일과 그리고 측정일을 넣으면 이제 남자 여자 그 키 몸무게를 넣으면 우리 친구들이 비만도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우리 친구가 2013년 이제 10월 3일 생이다. 그러면 퍼센타일이 나오면 같은 생일 남자든 여자든 출생한 그 아이를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이 평균이라고 하면 1등은 마른 편에 속하고 100등은 조금 비만한 편에 속하고 그 등수가 85등에서 94등이 과체중, 95등이 이상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해서 검색하시면 이런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를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외에도 비만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만도는 신장별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이제 이 표준 체중은 이제 그 우리 소아청소년과에서 10년마다 이제 업데이트해서 평가표를 만드는데 2017년도 평가표를 기준으로 신장별 표준 체중을 이제 제시하고 신장별 표준 체중 분해 본인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숫자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비만도가 이제 20% 이상을 비만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약간 멈췄네요. 선생님, 이거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질 않는데. 잠시만요. 프로즌 됐나 봐요. 이게 안 넘어가. 아니, 비디오.
네, 인터넷 연결 문제로 노트북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별 체중은 이제 표로 나와 있어서 대략적으로 키가 남녀 큰 차이는 없고 키가 120cm면 한 평균 몸무게 23kg, 130cm는 28kg, 140cm는 35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자녀분들의 몸무게가 이 근처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비만을 체크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비만의 원인으로는 실은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80%, 어머니만 비만일 경우에는 60%, 아버지만 비만일 경우에는 40%가 비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실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운동 활동이랑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이 비슷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비만한 경우에는 이제 고칼로리나 그런 음식들을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 소화가 비만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 인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 이외의 환경적인 요인들 이제 요즘에 실은 저희 아이도 그런데 학교 끝나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편의점에 여러 가지 이제 달고 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활동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또 핵가족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함으로써 낮에 아이들이 어떤 걸 먹는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활동량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칼로리가 높을 때 비만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병적으로 비만한 경우에는 이제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증, 쿠싱 증후군 등에서도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 유전자 이상으로 프레드윌리 증후군이나 이제 터너 증후군, 알스트롬 증후군 등이 이제 유전성 비만인데 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진료 보러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유전성 비만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비만들은 비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반된 증상이 있고 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게 이제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혈압,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생리불순,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 잘 때 보면 코를 많이 곤다던가, 이제 숨을 안 쉬는 이제 시간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위축되겠죠.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골연령이 가속화돼서 성저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천천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우르르 같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은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화에 비만이 생긴 경우에는 성인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소화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약 80% 정도 성인 비만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고, 실은 나중에 이제 사춘기나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런 생활습관 교정이 힘들기 때문에 초기부터 환아랑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소화 비만의 식생활 관리를 안내해 드리자면, 우선은 성장기에는 단백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저는 이제 아침 식사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진료보다 보면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뭐 시리얼이요, 아니면 빵, 과일 뭐 이 정도는 이제 많은데, 저는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도 된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단백질 음식을 꼭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육류 선택 시 이제 제주도에는 뭐 오겹살, 삼겹살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보통은 이제 살코기 위주로 지방 함량이 낮은 목살, 닭가슴살 위주로 육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제 최대한 적게 에너지를 사용할 만큼만 복용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식당에 공깃밥 한 공기 나오는 그 이상을 먹지 않도록 한 끼 먹을 때, 그 대신 공깃밥을 고봉밥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먹는 게 아니고 다 깎아서 거기 공깃밥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먹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 컵 정도의 잎채소나 2분의 1컵 정도의 야채 스틱, 이 컵은 500cc 잔이 아니고 200cc 이제 종이컵 분량으로, 그리고 과일도 하루 한 컵 분량으로. 과일은 어떤 이제 비만한 친구들을 여쭤보면 이제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귤 한 3-4개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양은 실은 살찌기에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에 한 컵. 200cc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면 귤은 한 개 정도, 사과는 4분의 1쪽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양념치킨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자제하고, 특히 액상가당 음료를 자제하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콜라, 사이다,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스포츠 음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선택할 때 이제 대부분 가공식품, 특히 가공육보다는 이제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랑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진 않은지, 제조일은 어떤지 이런 체크를 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리할 때는 기름을 떼어나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이제 조리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주면 이제 음식을 계속 당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양념을 좀 줄이도록 하고, 튀김과 같은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 이제 튀김이나 이제 전 이런 거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 그리고 설탕, 물엿, 이런 것들을 꿀 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료나 양념류를 적절히 이제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사용해서 양념을 하여 음식 맛을 높이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좀 이제 실은 저희 아이도 가끔 먹는데, 여기는 과일에도 과당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도 요구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설탕을 어마무시하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에도 붙고, 실은 이걸 먹고 나면 또 단 음식이 또 땡기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나, 그리고 이제 마라탕도 맵고 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향신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얼만큼 맵기를 먹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제 계속 이런 자극적인
또 더 자극적인 음식을 땡겨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료 볼 때 이제 그 비만인 친구들한테 이제 책상에 붙여놓으라고 나눠주는 유인물인데요. 이제 초록구는 이제 충분히 많이 먹어도 되지만 이제 노란구는 이제 먹어도 되지만 과식은 삼가하고 빨간구는 되도록 삼가하도록. 빨간구를 살펴보자면 샐러드에 들어있는 소스 자체도 중요하고 과일도 이제 통조림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도 통조림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 육류를 튀기거나 그리고 우유를 먹을 때도 초코맛, 딸기맛 우유에는 여러 가지 당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탄수화물 튀긴 음식들은 역시 자제를 하고 제일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 설탕, 사탕, 꿀, 콜라, 과자, 케이크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다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네라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만인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 또 운동 종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체중 부하에 따라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체중 친구들은 특별하게 큰 제한하는 운동이 적지만 이제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비만인 친구들은 수영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 이제 관절에 이제 체중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를 탈 때도 누워서 자전거 타기 그리고 저는 이제 비만도가 너무 심한 친구들은 이제 PT를 하도록 왜냐하면 운동하다 다칠 수 있고 운동하다 다치면 더 운동을 못해서 더 살이 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못하더라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붙여서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제 체중 부하를 적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지도받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비만도 아무리 운동이랑 식습관 조정을 해도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고 예전과 다르게 먹는 게 달라져서 요즘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100kg가 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150kg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비만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소아청소년에 쓸 수 있는 약을 소개하자면 이제 제니칼이랑 삭센다는 만 12세 환자부터는 이제 허용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고 그리고 최근에 위고비가 나왔는데 위고비는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쓸 수 있고 약품 기전을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제니칼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아주 안전한 약이고 이제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시키지 않아서 지방이 배출되도록 하는 기전으로 이제 제니칼을 쓸 수 있고 삭센다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자체입니다. GLP 호르몬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위장에서는 음식물 대기 시간을 늦춰서 이제 배가 부른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뇌 식욕 중추를 작용해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인풋도 줄이고 이제 그 칼로리 인테이크도 줄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먹는 약이 아니고 이제 피하 주사를 이제 이것은 이제 매일 맞는 주사인데 이제 용량을 서서히 0.6mm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3mm가 최대 용량이라 이제 주사 맞는 동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호르몬 자체라서 여러 기관에 작용해서 그 비만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g를 초과하는 만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만 7세에서 11세는 임상을 진행 중이고 하지만 그 비만도가 27 이상이거나 당뇨나 이상 지지혈증, 고혈압 등이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된 친구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체중 10% 감소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이제 중단했을 때 리바운드로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철저히 이제 몸에 체득해서 감소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삭센다 이외에도 매일 주사하는 걸로 이제 빅토자 또는 오젬픽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같은 성분이지만 이제 허가를 비만으로 받았느냐, 2형 당뇨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약회사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이제 당뇨를 가진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1형 당뇨랑 2형 당뇨의 차이점을 아실까요? 네. 그리고 혹시 당뇨는 유전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유전성이 강한 것은 2형 당뇨일까요? 1형 당뇨일까요? 1형? 1형이요? 2형이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 답이 있는데요. 가족력이 높은 거는 2형 당뇨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1형 당뇨는 안타깝게도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 걸린 뒤로 체중이 막 빠지고 소변도 많이 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해봤더니 혈당이 400, 500 이렇게 높아서 1형 당뇨를 진단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1형 당뇨는 이제 자기 몸에서 자기 최도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제 생기는 질환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 후에 그 독감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인 몸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냈을 때 생기는 질환이고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1형 당뇨는 인슐린 치료를 평생 해야 되지만 2형 당뇨는 이제 식이랑 운동요법 그리고 먹는 약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친구들은 이제 보통 이제 햇볕에서 많이 이제 그을려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 뒤가 까만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목 뒤가 까마서 이게 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비만한 친구들은 혹시 목 말고 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도 혹시 까만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흑색가시 세포증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고 설명해드리면 보통은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그리고 식후 혈당은 140에서 199를 이제 공복 혈당장애 내당능 장애라고 부르고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최근 3개월 때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5.7에서 6.4%를 저희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 당뇨 전 단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뇨를 이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기준은 당화혈색소가 6.5%입니다. 그래서 소아 2형 당뇨에서는 소아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메포민밖에 이제 이거는 당뇨 치료약이고 메포민밖에 없고 조절 안 되면 바로 인슐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바늘로 찔러서 혈당을 체크하는데 요즘에는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기들이 발명해서 이제 당뇨 이 칩을 몸에 부착을 하면 24시간으로 혈당이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슐린 치료를 이렇게 펌프로 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 지질 혈증인데요. 안타깝게도 비만인 친구들을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비만 소아 두세 명 중에 한 명꼴로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데 실은 제주도는 거의 검사를 해보면 거의 2, 3명 꼴이 아니고 거의 반 이상에서 이상 지질 혈증이 확인되고 보통은 이제 중성 지방이 높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육류 이제 지방이 많이 붙은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과일로 인해서 중성 지방이 높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청소년기부터 죽상 경화증이 생겨서 나중에 40대 때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 지질 검사는 모든 소아는 9살에서 11살 정도에 한번 체크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위험군은 2살에서 8살 사이에 12살에서 16살 사이에 공복 검사를 하도록 말씀드리고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일 때 이거는 공복 검사 기준입니다. 200 이상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130 중성지방은 130 이상일 때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이제 비만도가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게 다 비만 위험 인자로 들어가 있고 혹시 가족분들 중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관성동맥, 우회술, 급사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 인자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4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500 이상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만 나머지 케이스들은 우선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인자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만 나머지 케이스들은 대부분 식이 조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이 관리는 역시 지방 함량을 총 열량의 25에서 30% 정도를 지방 함량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먹지 않도록, 그리고 포화 지방산은 줄이고,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친구들은 무지방 우유를 먹도록 안내하고, 역시 단순당이나 복합탄수화물, 단순당은 제한하고 복합탄수화물은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화 지방, 이제 가공육이죠. 가공육은 제한을 하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를 하고, 트랜스 지방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나 도넛류는 조금 자제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제한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은 제한하고, 이제 콩류나 생선류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생과일은 적당히 먹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시간이 좀 지체돼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조숙증도 역시 가슴 발달이 있으면 다 모두 성조숙증이 아니라 가슴 발달이 몇 세에 시작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성징이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만 10세, 여자친구들은 만 10세부터 가슴 발달이 있으면 정상 범위입니다. 가슴 발달이 시작됐다고 걱정해서 만 10세에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사춘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2차 성징이 만 8세 이전, 남자친구들은 만 9세 전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성조숙증이라고 부르고, 여아에서 10배 정도 흔하고 90%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고, 사춘기가 원래 억제했다가 사춘기 때 이제 억제됐던 게 풀리면서 사춘기가 진행되는데, 그 시기가 일찍 억제됐던 게 풀린 걸 성조숙증이라고 부르고, 남아의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적은 대신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감별이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진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뇌하수체에서 억제됐던 호르몬이 풀리면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공환이랑 난소를 자극한 뒤에 이제 2차 성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는 신체 변화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적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 급성장기, 수정 능력 향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사춘기라고 부르고, 이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남자랑 여자의 이제 사춘기 변화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남자 친구들은 고환 사이즈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음경 크기가 증가하고, 이제 음모가 발생한 다음에 신장 급증 시기가 오지만, 여자 친구들은 가슴 발달 이후 신장 급증, 그리고 그 이후에 채모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초경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가 난 케이스들은 실은 좀 많이 진행한 케이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장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소아들은 급성장기를 2번 겪습니다. 이제 1살에서 2살 사이에 급성장기를 한 번 겪고, 그 이후에는 제2급성장기가 사춘기 때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동반되어 있을 때 급성장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사이즈에 따라서 영향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높은 게 유전입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70~80%의 이제 원인이 이제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크면 우리 친구들도 크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크게 되면 성장을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도 성장 저해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그 사춘기가 정상 범위는 다음과 같고, 조기 사춘기는 이제 앞뒤로 1년, 그리고 뒤로 이제 사춘기 이후에 사춘기가 발달하면 사춘기 지연이라고 설명드리고, 그 조기 사춘기 앞이 성조숙증이라서 2차 성징이 매우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발달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사인이고, 이제 가슴 발달 단계 2단계가 이제 가슴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는 유륜과 유두가 부풀어 올라 하나의 윤기를 이루지만, 4단계는 이제 2개의 더블 윤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5단계는 성인 발달 단계와 같고,
남자 친구들은 이제 고환 사이즈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초음파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굳이 돈을 들여서 초음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키도미터라는 이제 고환 사이즈를 체크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제 앞에 파란색은 사춘기 전 단계고 노란색은 이제 사춘기 단계 4cc부터 사춘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남자 친구들의 고환 사이즈 증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에 고환 사이즈가 증가 3에서 6cc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비만에서 성조숙증이 많이 생기는지 살펴보자면 지방세포에서는 성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도 만들고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진 렙틴은 또 사춘기 그 억제 호르몬을 풀리게 해서 사춘기 신호를 내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지방세포에서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실은 안타깝게도 비만인 친구들은 여성형 유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세포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효소,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비만으로 인해서 부신해서 성 호르몬도 방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만에서 성조숙증으로 될 수 있는 악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그 비만을 줄이는 게 성조숙증을 유발하지 않는 큰 방법이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살펴보면 우선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지 체크하고 또 한 가지는 성장 속도를 물어봅니다. 성조숙증의 특징이 또 중요한 특징이 키가 많이 커서 보통은 1년에 5, 6cm 크는데 8에서 9cm, 10cm까지도 갑자기 키가 급성장기처럼 많이 크는 친구들도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부모님이 그 초경일 일찍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을 때 그리고 성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지 병력 청취를 하고 그래서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같은 성별 나이 대비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하고 다른 피부 병변이나 다른 신경학적 검사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하고 고환 크기, 가슴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왼쪽 손과 손목을 촬영해서 성장판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진행을 했다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 검사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총 5번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이후에 확인이 된다 그럼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뇌 MRI나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뼈나이 검사, 성장판 검사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만 6세라도 어떤 친구는 성장판 나이가 앞서서 만 7세, 8세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성장판 나이가 어려서 5세, 4세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성장판 나이는 모두 다 다릅니다. 왜 왼쪽 손과 손목을 촬영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다친 그런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왼쪽을 촬영하는 것뿐이지 큰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보통 성장판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똑같은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든 친구의 성장판 나이고 이 친구는 이제 2살 밖에 안 되는 성장판에 확연히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손에 있는 뼈, 수골의 뼈 개수로 성장판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체화 호르몬 LH의 농도가 5IU/리터 이상이면 진성 성조숙증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까지 연령대를 뒤로 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하는 동안만 이제 천천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골성숙을 억제해서 정상. 왜냐하면 성장판이 빨리 가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 최종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상 최종 키 획득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는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 조금 자극적인 영상이 땡긴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성적 학대 위험 및 빠른 성생활 시작을 예방하고 임신 가능성을 예방하고 생식 능력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이른 시기에 이미 생리를 한 경우에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이제 본인이 혼자 초경으로 인한 그런 뒤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금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GnRH 아고니스트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하거나, 최근에는 3개월, 6개월 제형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말초성 성조숙증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로렐린 대포, 디페렐린, 뭐 루프린, 루피어 여러 가지 상표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그 루프로라이드랑 트립토렐린 두 가지 성분이 있고, 트립토렐린이 조금 포턴시가 더 높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치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효과는 성호르몬 농도가 사춘기 전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데 정상 성장 속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성조숙증 때문에 8, 9cm 크던 친구들을 1년에 6cm 정도로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뼈 나이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예측 성인 키를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예민한 그런 행동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농축액 보조제 여러 가지 요즘에 즙들이 많죠. 그래서 즙들이랑 이제 저는 이제 한약재도 성장판을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즙 등등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 뭐 석류라든지 아마씨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 호르몬 용기를 덜 쓰는 거, 이제 일회용 용기나 인스턴트 이제 포장 용기, 레토르 식품 이런 거를 조금 덜 쓰시고, 그리고 향초 디퓨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많은 연구가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런 그런 향들이 아예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되어 있어서 향초 디퓨저 사용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성장 속도가 감소된 친구들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병행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최종 예상 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이 최종 예상 키는 유전적 성인 예측 키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은 그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때, 성조숙증이 없을 때만, 이제 성장판이 제 나이에 갈 때만 이제 합당한 예측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엄마 아빠 키를 먼저 더하고 그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남자는 플러스 6.5, 여자 친구들은 마이너스 6.5 한 게 이제 유전적 키. 그래서 유전적 키에 합당하게 크고 있다 그러면 정상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키를 한번 계산해 보셔서 우리 친구들이 유전적 키에 합당하게 맞게 크고 있는지, 원하는 기계에 합당한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성우는 177이고 에너시오는 173이면 추사랑의 유전적 키는 168.5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생길 수 있겠고, 뼈 나이랑 현재 키, 체중, 특히 저체중인 친구들은 성장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키에 도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사춘기가 빠를 때도, 그리고 부모가 일찍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출생 체중아, 성조숙증 친구들도 예측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생리를 하면 키가 더 이상 안 큰다,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생리를 하면 실은 여자친구들은 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급성장 이후에 초경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초경하고 난 뒤로 5, 6cm 정도 크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5, 6cm라는 그 키가 다음 해까지 5, 6cm 크는 게 아니고 최종 성인 키까지 5, 6cm 정도,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그 초경한 후에는 매우 속도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다쳤더라도 성장 호르몬 치료로 키가 클 수 있다. 성장판이 다쳤다는 거는 이제 모든 세포가 더 이상 이제 분열을 맞춰서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치료를 하면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턱이 커지고 손발만 커지고 길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측키라든지 부모 성장키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애들은 더 키가 부모보다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실이 맞았습니다. 예전 세대는 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못 먹어서 저칼슘 혈증에 빠지는 친구 부모님 그러니까 성장기 때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영양 결핍 때문에 유전자 키만큼 못 크는 케이스들이 많았지만 실은 요즘에는 영양 과잉, 영양 풍족 세대고 실은 영양 부족 때문에 키가 못 크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월등히 더 키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이 키로 간다라는 말도 비만은 성장판 나이를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성적 수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격도 크고 키가 크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성기키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체중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도가 5등부터 85등까지 아주 넓은 범위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만 유지해도 성장에 큰 이제 방해 요인이 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종류는 성장 호르몬은 안타깝게도 또 역시 그 주사 치료 이제 먹으면 소화돼 버리기 때문에 분자량이 너무 높아서 이제 피하 주사 치료하는 거고 주사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소마토트로핀이라는 성분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운동이랑 영양 상태를 어떻게 해야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근데 실은 그 동네 친구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운동도 많이 하고 실은 생활 습관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생활 일찍 자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권도도 키 크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요즘에는 태권도에서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줄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절도 가르치고 그래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 집 근처에서도 가능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고 이제 줄넘기도 저는 줄넘기 1000개씩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실은 줄을 쌩쌩이로 잘 넘고 뭐 2단 뛰기, 3단 뛰기 이렇게 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점프하는 행위 자체도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하고 꼭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아침에 500번, 저녁에 500번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집 앞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줄넘기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이외에도 조깅, 이제 부모 형제 같이 좋은 친구가 돼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수영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한 친구들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또 역시 심폐지구력 발달, 건강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영도 좋은 성장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비만 아동들한테는 이제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는 차례 자세에서 바닥 앉기를 한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한 다음에 짚고 점프 하는 게 이제 이걸 한 번으로 해서 버피 테스트를 하는 게 체중 감량 효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 강도입니다. 처음에 태권도 갔더니 너무 힘들고 땀도 뻘뻘 흘리고 가슴도 빨리 뛰고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너무 적응을 해서 가도 별로 땀도 안 흘리고 이제 즐기러 가면 실은 운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강도 조절을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주 3회 이상 해야 효과적이고 시간이 없으면 주말이라도 몰아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성장 음식이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단백질을 강조를 하는데 단백질은 몇 끼니 먹을 수 있도록 아침에는 계란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고기와 계란, 두부와 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장에 몇 끼니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제 칼슘 흡수에 용이하기 때문에 우유는 적어도 저는 하루에 500cc
두 잔은 먹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한 친구들은 이제 딸기 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일반 뭐 저지방 우유나 일반 우유를 하루에 두 잔 정도. 만약에 뭐 우유가 먹어서 배가 아픈 친구들은 뭐 두유나 락토프리 우유를 통해서라도 우유는 꼭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버섯도 이제 버섯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버섯은 역시 단백질도 풍부하고 무기질도 풍부하고 면역력에도 좋기 때문에 버섯을 여러 가지로 조리해서 이제 먹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시금치와 당근 시금치는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당근은 뭐 익힌 걸 싫어한다 그러면 야채 스틱을 통해서라도 이제 여러 가지 장운동 및 그 야맹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섭취를 하라고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역시 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무기질이 충분히 들어 있어서 그리고 김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자주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친구들이 워낙 그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업을 이제 실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 사회에서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취약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도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12시, 새벽 1시에 잔데 들어가서 자가 실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저학년만 되더라도 엄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은 어떤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초등학교 때 가장 좋은 경우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도 같이 주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자고 깨는 시간이 당연히 일정해야 되고 어둡고 조용한 취침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2시간이라고 설명하는데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우선은 자기 전에 멀리 해야 잠이 옵니다. 이거를 보고 뇌가 이미 각성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면 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는 최대한 자기 전에 멀리 떨어뜨려 놓고 또 한 가지는 온도. 지금 겨울이라서 온도를 많이 높이실 텐데 너무 애들은 옆에 있으시면 알겠지만 애들은 조금 이렇게 기초 체온이 높기 때문에 대사율이 높아서 너무 더운 것보다는 18도에서 25 약간 서늘한 정도의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배가 너무 불러도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수면 의식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자는 거구나라는 이제 학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제주도 지역 친구들은 특별히 그럴 것 같은데 낮에 꼭 햇빛을 쐬도록 이제 학원 다니면 학교에서 학원을 이동하면 계속 건물 안에만 있기 때문에 햇빛을 쐴 기회가 줄어드는데 낮에 햇살 아래서 운동하거나 햇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 이제 다행히 여기는 뭐 이렇게 성적을 나열하거나 점수가 포인트로 나오거나 이런 거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적겠지만 어쨌든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제 취미라는 거는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쉴 때 하는 뭔가를 하나씩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쉴 때 그런 학원이나 이런 구애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은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물어보면 그런 거조차 없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을 요즘 친구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30분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내버려 두기.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기. 그리고 학교에서 뭐 점심 식사가 어땠든지 어쨌든 아이가 주도되게. 다행히 여기 선생님들은 질문지를 알려주시더라고.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 집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아이가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제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제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집 친구는 어떤데 옆집 학교는 다른 학교 애들은 훨씬 많이 해 이렇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작년보다 이게 발전했구나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금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이제 실은 비만 위주의 강의였기 때문에 비만 치료는 실은 가족 치료라서
우리 친구 혼자 그 식습관을 조정하거나 운동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실은 어머님이 비만하거나 어머님이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같이 비만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머님이 같이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식단이 80%, 운동을 아무리 막 수영을 열심히 해서 3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식단을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팅데이가 요즘에 유행인 것 같긴 한데, 치팅데이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치팅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영상 매체는 하루에 1시간, 예, 이 적당하고, 비만한 경우에는 비만도가 높다 그러면 우선은 진료를 보도록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한 달, 2달 사이에 이렇게 비만을 해소하겠다라는 계획은 무리이고, 보통 장기적으로 2, 3년 계획을 세워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그 QR코드 찍어서 강의 평가를 하도록 안내를 부탁해 주셨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 혹시 종이로 적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시간 많으니까 이제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판은 이제 보통은 15세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으로 15세.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판은 이제 나이가 같은 나이라도 일찍 다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다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체질성 성장인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성장 평가는 이제 그 초등학교 1, 2학년쯤 이제 성장판이 우리 친구가 천천히 가는 친구인지 빨리 가는 친구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자친구들은 생리하고 나면 이제 초경하고 나면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성분 표시된 홍삼은 괜찮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실은 제품 이제 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관장 이런 거는 다 성분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 없지만 다려 먹는 한약이나 실은 그 성분만 들어가 있지 다른 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실은 당연히 다려 먹는 한약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되지 않는 즙이나 홍삼은 지양을 하고 성분 표시된 거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것도 개인차가 있는데요. 치료 시작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장판 나이로 체크를 하는데, 남자는 만 13세, 성장판 나이로 만 13세, 여자친구들은 만 12세까지 많습니다. 근데 진단받았을 때 이미 성장판이 많이 진행했다면 짧게 주사 맞고 끝나는 친구들과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뭐 3, 4년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장판 나이로 12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은 뭐 성인 먹는 성분을 복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소화를 위해서 인증된 성분은 제가 알고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위해서 나온 영양제나 그런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은 그 단백질 쉐이크도 이제 보조제로 쓰기도 하는데 소화를 위한 단백질 쉐이크는 문제는 없지만 과도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제품보다는 소화를 위한 제품을 선택해서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비만이라고 진단 기준이 되어 있는데, 비만인 친구들은 그런 검사가 다 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만인 친구에 해당되면. 근데
과체중인 친구들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검사 자체가.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진료 볼 때 말씀드리지만 가족력. 예. 이제 관리를 잘 해서 과체중에 이르를 수 있겠지만 이제 비만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면 꼭 엄마 아빠까지는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은 당뇨 고혈압으로 뭐 잘못되거나 치료 중이시거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 열심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지혈증이 가족력이 제일 높은데 고지혈증은 그 식이 조절을 잘못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족력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케이스들은 똑같이 먹어도 지방을 배출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똑같아도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라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하도록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몇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실은 그 배가 아주 고프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을 일찍 먹었다 그럼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고프고 뭐 저혈당이든지 배가 고파서 잠을 들기 힘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걸 소화시키지도 못했는데 잠이 들면 소화불량이거나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보통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먹는 걸 끝내라 라고 설명드려서 보통은 6시, 7시 정도, 7시 정도까지 식사를 하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부름에 대한 기준은 식사를 그때 마치고 간식 정도는 먹어도 되지만 배가 아주 많이 부른 상태에서 이제 자는 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간편하게 뭐 우유나 그런 스낵이나 이런 거는 그때 먹어도 상관없어요. 소화될 정도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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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토마토. 오이 토마토는 실은 많이 먹어도 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당한 설명해드리고 과일로 그 비타민이랑 그 무기질을 다 섭취시킬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소견은 그 아예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야채를 다양한 조리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야채를 다지거나 이렇게 해서도 전혀 안 먹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과일로 대체하기에는 살이 너무 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과일 소량이랑 영양제를 보충을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려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런 요리 치료 자체도 있거든요. 그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여러 방법을 써보셨겠지만 과일로 대체하기에는 살이 너무 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차라리 그 1일 2식으로 줄이는 거보다는 1일 3식을 하되 한 끼를 나눠서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비만인 친구들을 세 끼를 꼭 먹으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한 끼를 굶으면 다음 식사에 폭식을 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본인도 어머님이 조절을 해주시겠지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평상시 두 끼 분량을 세 끼로 나눠서 이제 그 식사를 적은 텀을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이제 저희가 뭐 그런 그 금식 타임을 길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화한테는 너무 좀 가혹한 예. 네. 예. 네. 예. 비만인 친구인가요? 예. 저는 실은 저체중인 친구들은 한 번 먹는 양이 적은 친구들은 그렇게 쪼개서 여러 번 먹으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위 자체가 적어서 위 용적량이 적어서 하루에 실은 이제 그 체중이랑 키별로 나이별로 먹어야 될 양이 있는데 한 끼에 그만큼 못 먹어준다. 3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5끼라도
그 하루 열량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복용할 수 있도록. 비만인 친구들은 비만인 친구들은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하루에 먹는 총량이 적지 않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비만인 친구들은 우선은 살이 찌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비만하지 않은 친구들은 먹어도 되지만 자주 먹으면 이제 당이 올라가니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매번 먹는 거는 그 성분까지는 비교를 해주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번에 저는 양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을 한꺼번에 이제 저희 그 식사 문화는 서로 같이 반찬을 같이 다 공유하잖아요. 근데 양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식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밥 양도 정하고 반찬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양을 그만큼은 먹도록. 예. 그러니까 그 양을 일정하게 먹고, 포만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이 토마토. 예, 오이 토마토는 실은 이제 영양가도 좋고 다이어트에 이제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식사로 해야지 그 포만감을 식사로 다 하기에는 칼로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무릎을 꿇는다고 성장판이 다칠 것 같진 않은데, 관절 가동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제 그거는 하지 못하도록. 예. 그것 때문에 성장판이 일찍 다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성장 촉진 주사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 호르몬은 선택사항이지,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키가 3% 미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아니면 다 의학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이유는 이제 기대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치료 생각을 하셨다, 최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성장판 나이 8살이 치료 적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면 성장 호르몬은 저희가 보통 2년에서 4년 치료했을 때 최종 키에 5, 6cm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반응이 너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키가 2년 만에 정말 잘 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4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치료 최대 효과를 보려면 누적 효과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래 치료할수록 최종 키가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성장판이 좀 많이 다쳤을 때, 아니면 좀 사춘기가 이미 진행했을 때 진행을 하면 급성장기 때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최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안 크면 어떡해요? 그때 안 크면 이제 치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리 당겨서 큰 키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클 수 있는 키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성장으로 맞는 동안만, 그게 일주일에 6회 맞는 주사인데 맞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벽돌 하나 얹어준 만큼 조금 그때만 효과가 있다, 치료 끝나면 원래 성장 속도로 돌아간다고 설명해드려서, 원래 클 키를 당겨 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측 키만큼 충분히 못 컸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잘 큰 친구들은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충분히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치료한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최종 키를 얻는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네. 네, 맞아요. 그 얌전한 거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되고 깊은 수면일 때 제일 많이 분비돼서, 우선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10시부터 깊은 수면이 들 수 있게 그 이전부터 자라까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지금 초등학생만 돼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밤 10시에 불을 끄고 누워서 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에 잠에 잘 들기 위해서는 영상 매체를 조금 좀 끊고 충분한 자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그 사이에 10시부터 새벽 2시에 어느 사이에 깊은 수면이 들지 안 들지는 그건 좀 개인 차이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들려면 낮에 활동을 충분히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칼로리랑 에너지를 써야 깊은 수면이랑 잠을 잘 자지, 이제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만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활동량이 적으면 잠을 자지만 이제 깊은 수면 들기도 힘들고 잠을 얕게 잘 수도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충분히 하고 일찍 10시부터 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원인에 따라 좀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뭐 깊은 수면을 못 단다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령마다도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예.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네. 네. 그건 아직 소화 기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을 그렇게 영양제처럼 팔진 않는데, 외국 가면 그냥 영양제처럼 팔아서 그냥 드럭스토어에 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소화 기준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고 용량이나 기간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 저희는 보통은 치료 목적으로 쓰면 보통은 이제 뇌전증이나 조금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쓰기는 하는데, 치료 효과도 데이터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딱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친구한테 저는 차라리 멜라토닌보다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We are so thankful for Dr. An coming to share her expertise with us today about this really important topic. Can we give her a round of applause, please? 네,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저희 SJA 제주에 와주신 안 박사님께 감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Here at SJA, we know that raising a child is not just about educating their mind, but it's also about ensuring the well-being of that whole child. And toward that end, we are so grateful that we have an expert who can come in and who can help us today. So we hope that this session was educational and was helpful for you.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give us some feedback. Please take a moment for the QR code if you haven't.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future Parent University sessions. 네, 저희 SJA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것만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 전체의 웰빙을 책임지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세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떠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QR코드 스캔해서 피드백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세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